책은 104페이지 피시고요. 개론 과목은,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정해지실 거예요. 개론을 내가 더 잘하는지 아니면 민법을 더 잘하는지가 정해지시는데, 개론을 만약에 잘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70점 이상 맞으시는 거고, 개론보다는 민법을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면 민법을 70점 맞고 개론은 50점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론이라는 과목은 50점에서 70점 사이의 점수만 넣으시면 돼요. 뭐 개론도 8, 90점 맞아야 되고 민법도 8, 90점 맞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개론에서 50점, 민법에서 70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개론에서 70점, 뭐 그다음에 민법에서 50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최소한 5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0점 맞는데 걸리는 첫 번째 걸림돌이 지금 설명하는 수요공급 이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공급 이론을 못 잡으시면 꽈락을 걱정하셔야 돼요. 꽈락을. 40점 미만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꽈락은 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꽈락 면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수요공급 이론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다른 거 다, 뭐 다른 과목 하시겠죠. 공부하시는 건 하시고, 그 개론 과목 중에서는 1월 한 달 동안은 수요공급 이론만 드립답 하세요. 그러셔도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나는 수요공급 이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됐다. 그러면 학원 다닌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1월 달에 수요공급 이론을 다 못 잡았다. 그럼 언제 하시면 돼? 3월 달에 또 하면 되지 뭘. 5월 달 됐는데도 못 잡았다. 그러면 7, 8월 달 하시면 되고. 그리고도 안 되면 9월, 10월 달에도 계속 학교를 붙잡고 있는 거죠 뭘. 근데 9월, 10월에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년에 또 하면 돼요. 내년에 또 만나면 되죠. 뭐.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빨리. 공부 오래 하실 거 없이 그냥 빨리빨리 수요 잡으시고,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 잡으셔서 연가락 하시고, 그다음 또 어디 투자론 잡으셔서 50점 넘기면 돼요. 민법하고 개론의 가장 큰 차이는, 민법은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해가 됐다라기보다는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외우는 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개론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외우기 싫어도 알아서 외워져요. 그래서 두 과목의 차이가 그거예요. 민법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개론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론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서, 집에 가서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다. 그럼 문제 풀어보신 거 가지고 책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이거 이해가 죽어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해될 때까지 동영상 계속 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 요렇게 한 의도가 이거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안 들리면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1월 한 달은 동영상을 신나게 보시든 책을 보시든 해서 수요 공급 이론 열심히 정리하시면 되죠. 104페이지 가셔서 이번 시간에는 균형 배웁니다. 균형. 균형은 영어로는 E로 표시하는 애인데, 공부하실 건 두 가지예요.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 일단 잡으셔야 되고, 균형이라는 거에 개념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균형의 이동이라는 거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쯤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균형의 이동. 이 두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균형에서는 균형의 개념하고 균형의 이동하고. 균형이라는 그 개념, 책 한번 읽어볼게요. 104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균형과 균형가격의 결정, 균형점의 결정, 기억번의 균형점의 개념, 그리고 A의 균형이란. 그래서 균형이란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한 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지 않는 한 더 이상 다른 상태로 변하지 않는 상태를 두고 우리는 균형이라 부릅니다. 이건 매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십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늦지막치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리모컨 붙잡고 소파에 누우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외부 자극, 즉 사모님의 잔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별다른 얘기 안 하면 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균형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균형이라 불러요, 균형.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고 합니다. 그럼 균형이라는 건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경제론에서 말하는 균형은 A라기보다는 누구예요? B예요, B.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균형은 어떤 거다? 어느 가격 수준에서 뭐하뭐가 일치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균형이라 불러요, 균형. 그래서 수요량을 우리는 표시할 때 QD로 표시하죠. 공급량은 QS로 표시하고. 그래서 QD와 QS가 일치할 때가 균형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요? 어느 가격 수준이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그 수요량에 대해서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인 수요 가격이라는 것과 공급량에 대해서 공급자가 받으려고 하는 공급 가격이라는 것도 어느 가격 수준이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가격을 영어로는 P로 표시하고 공급 가격도 영어로는 P로 표시하니까 P와 P가 일치할 때도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균형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일단 만들어지면 다른 상태로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거래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라 불러요. 그럼 이 균형이라는 거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죠. 일단 균형에서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일치하니까 그때 일치하는 구체적 가격을 일컫는 표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균형에서의 가격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P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데 그 일치하는 구체적인 수량을 일컫는 표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균형에서 일치하는 수요에서 숫자 따고 공급에서 급자 따서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족스럽게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균형에서 거래되는 균형 거래량, 또는 이런 말 지우고 그냥 균형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는 Q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균형이라는 건 별다른 거 없이 그냥 QD와 QS가 같아서 뭐가 되고 Q가 되고 P와 P가 같아서 P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형이라 불러요. 이게 균형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내용을 설명하면 마지막은 항상 뭐로 끝냈어요?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래프. 그럼 균형도 뭐로 그려보시다?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격 표시해야 되고 여기에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같이 표시해야 되니까 수급량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우하향하는 모양의 수요 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이 수요자는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만큼의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지불하려는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때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개수가 100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100원이 이 수요자의 수요 가격이 되는 거고 이 100개가 그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이 점을 지나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의 공급선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공급자도 이 점에서는 이만큼의 가격을 받고 이만큼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때 양이 100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100원이 바로 뭐다? 공급 가격이고 이 100개가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어떻게 하고 일치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바로 정의한 뭐다?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영어로는 2로 표시하고 요 점을 바로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균형점이라 불러요. 균형점. 그래서 균형은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가격 구체적으로 얼마? 100원. 그럼 이 100원이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일치할 때의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균형 가격인 P라 부르는 거고 요때 양 100개가 구체적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양이잖아요. 그럼 요걸 뭐라 부른다? 균형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상에서 100원보다 가격이 낮아질 때도 100원보다 가격이 낮은 50원일 때도 균형이 만들어질 건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이 되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 되니까 가격 50원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럼 가격 50원에서의 수요량 공급량을 알고 싶으면 가격에서 연결한 선이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고 그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되는 거고
공급선과 만나는 점이 그 가격에 대한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개수는 모른다 하더라도 눈으로 봐도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하지 않죠. 그 누가 더 많은 상태? 수요량이 더 많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 붙이기에 초과 수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수요량이 더 많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개념 정의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이 초과 수요라는 거죠. 초과 수요. 그럼 초과 수요라는 건 어떨 때 발생하더라? 가격이 누구보다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있을 때? 낮을 때.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초과 수요라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같지 않고 수요량이 더 클 때를 말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상태는 균형이다? 균형은 아까 뭐라고 정했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가 균형이었어요. 근데 얘는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는 균형이 아닙니다.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물건을 살려는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물건이 부족한 상태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 뭘 이루게 돼요?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이러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향해서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럼 그때도 균형이 만들어지는가?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 확인해 보죠. 그럼 가격에서 연결한 선이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 가격과 연결한 선이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고 누가 더 크다? 공급량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름 붙이기에 초과 공급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초과 공급이라는 건 가격이 누구보다 균형 가격보다 보다라는 말이 빠졌네요. 균형 가격보다 더 어디에 있을 때? 높은 데 있을 때. 이때 발생하는 게 초과 공급이라는 거죠. 그럼 초과 공급이라는 거의 정의는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일치하지 않고 누가 더 클 때다? 공급량이 더 클 때예요, 공급량이. 그러면 이때도 균형이다?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하락할 거예요, 하락. 왜? 물건이 남아 도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균형의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 공부하실 건 균형, 균형 가격, 균형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개념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상승할 때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하나는 낸다는 거예요. 그럼 낼 때 개념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예를 들어서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일치할 때다. 그리고 2번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이란다. 3번 그때 양을 균형량이란다. 4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뭐 이렇게 내면 낼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뭘 낸다? 계산 문제 내요, 계산 문제.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뭐를 내더라? 계산 문제 냅니다. 그래서 그 내는 계산 문제의 형태가 우리 책 104페이지에 균형점의 개념에라는 데에서 리을본 보시면 균형가격과 균형 수급량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내는 형태예요.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P=900-QD, 공급 함수는 P=100+QS일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보자. 말이 좋아 구해보자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그럼 문제를 내는 형태는 일단 뭐가 주어지더라?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일단 주어져요. 이게 문제를 내는 패턴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설명했던 거. QD is FP. 공급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QS 니꼴 FP의 형태가 되어져. 근데 얘는 지금 QD, QS 니꼴이 아니라 뭐예요? P 니꼴로 되어 있잖아요, P 니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 함수, 공급 함수의 형태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함수, 공급함수의 형태가 아니라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함수 중에 하나 예를 들었던 거 있잖아요. 아까 수요법칙 설명할 때. QD 니꼴 1400 마이너스 2P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수요함수의 형태랬죠.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QS 이꼴 200 플러스 4P.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죠. 근데 우리 책에 있는 건 이 모양이 조금 변형된 거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쉬운 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요함수가 주어졌을 때, 공급함수가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보자라고 한 것처럼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예요. 그래서 균형과 관련해서, 균형의 개념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절대 1틀을 못 벗어납니다. 이게 문제 내는 형태예요. 뭐가 주어지고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지고 균형가격, 균형량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문제를 내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건 그 문제를 뭐 하는 방법도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수험생들 중에서는 계산 문제가 더 쉽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얘는 뭐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를 내는 형태와 문제를 푸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계속 뭐만 바뀌는 거예요? 숫자밖에는 바뀔 게 없어요. 그럼 푸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숫자만 계산기 통해서 계산해보면 다 맞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쉽다는 분도 가끔 있어.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 사실. 그럼 푸는 방법은 얘는 뭘 물어본 문제라고 그랬어요? 균형의 개념을 묻는 문제잖아요. 균형의 개념을 묻는 문제. 그럼 뭘 이용해서 푸시면 돼? 균형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되지 뭘.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으니까 균형의 개념이 저거랬잖아요. 그럼 얘는 균형의 개념을 물은 문제니까 풀 때도 어떻게 하면 돼? 균형의 개념 이용하시면 되지 뭘. 그래서 균형에서는 뭐가 같다? QD와 QS가 QD와 QS가 같아서 뭐가 되고 Q가 되고 또 균형에서는 P와 P가 같아서 뭐가 된다? P가 된다. 이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식이 뭐로 돼 있으니까 QD와 QS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같다고 놓고 풀면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요거 이용해서. 그럼 실제로 풀어보면 QD는 어떻게 생겼대요? 요거잖아요. 요거. 1400 마이너스 2P가 되는 거고 QS는 어떻게 생겼대요? 이거잖아요. 이거. 200 플러스 4P.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며. 그럼 이 두 개도 같아지겠죠.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뭐가 나온다? 방정식 나오죠. 방정식. 학교 다닐 때는 P값을 구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1400 마이너스 2X 이꼴 200 플러스 4X에서 X값은 얼마인가? 이걸 많이 풀었었죠. X값 구하는 거.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뭐다? 방정식.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이 방정식. 그럼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X는 X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서 X는 이꼴 얼마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르는 게 X가 아니라 P값이니까 P값을 모으면 돼, P값을. 근데 주의할 건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나오죠.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나오는 걸 극도로 싫어해. 그래서 무조건 뭘 넘겨라? 마이너스 붙은 걸 넘기세요. 그래야 플러스가 되니까. 원래 있던 4P에다가 이거 넘어오니까 얼마? 6P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부호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되니까 1200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엔 누구를 없애면 된다? 6 없애면 되죠. 6. P를 왜 없애요? P를 구해야 되는데. 6을 없애면 돼요. 그럼 곱하기니까 얼마로 나누시면 돼? 6으로 나누시면 되지. 6으로. 그러면 P니까 얼마 나온다? 200 나와요. 그럼 이렇게 구해진 요 P가 어떤 뜻을 갖는 거예요? QD와 QS가 같다라고 하는 뭐 균형 상태에서 구한 균형 가격이 되는 거죠. 균형 가격. 그러면 균형 가격은 그렇게 해서 구했고 이번에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균형량.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요 P 값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게 200이니까 얘도 얼마일 테고 200. 얘도 얼마요? 200. 그럼 요 P는 어디서 오네요? 요 P는. 여기서 온 거잖아요. 요거 수요함수에서 온 거니까. 그럼 여기다 얼마를 넣는 거예요? 200.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잖아요. 요거. 200.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QD는? 1000 나오잖아요. 1000. 요거 계산해보면 QS는 얼마 나와요? 1000. 그럼 QD와 QS가 얼마로 동일하다? 이게 다 1000으로 동일하잖아요. 1000. 1000. 그럼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그 양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 균형량이라 불렀죠. 그러면 균형량은 얼마다? 1000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는 여러분들의 방정식 푸는 능력을 궁금해서? 그러면 수학 시험을 내야지. 이걸 내는 의도는 뭐예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챙긴 건 누구예요?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 그 다음에 균형가격이라는 거의 개념, 균형량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뭐예요? 균형과 균형가격, 균형량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를 뭘 빌려서 방정식 풀이하는 걸 빌려서 시험 문제를 낸 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방정식을 못 풀어서. 두 번째, 균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균형의 개념을 이해하는 건 저랑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방정식을 못 푸는 건 어디로 가셔야 돼? 요 밑으로 가세요. 요 밑으로. 요 밑에 가면 뭐 있어요? 수학학원 있잖아. 수학학원 가면 안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산수학원을 가세요. 산수학원. 그러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만 풀 수 있으면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자주 안 내요. 왜? 다 맞을까 봐. 다 맞을까 봐 걱정돼서 출제자가 못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왜? 작년 시험은 더럽게 쉬웠던 시험이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런 문제 안 내요. 쉽게 내는 문제에서 내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책에 있는 그 문제는 이따 문제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거 계산 문제로 내는 게 균형의 개념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 방정식이 안 풀리는 분은 방정식 푸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하실 건 균형 이동입니다. 균형 이동.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106페이지인가? 이게 가면 있어요. 106페이지. 양가로 2번에 균형, 우리 책에서는 균형의 변동이라고 표현했죠. 균형의 이동 또는 균형의 변동. 그래서 일단 얘의 개념부터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뭐냐? 개념. 그러면 균형의 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균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하향하는 수역선과 우상하는 공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었고 그때 가격을 균형가격, 그때 양을 균형량이라 불렀어요. 그럼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균형의 이동이라 부릅니다. 그럼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갔냐 이거예요. 왜? 얘가 가만히 여기 있다가 밑도 끝도 없이 일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가격이 변했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균형 가격이 100원이고 균형량이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200원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다? 가? 아니죠. 왜? 가격이 200원이 되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상태예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수요곡선과 공곡선 상에서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은 원래 상태로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그럼 가격이 변해서는 균형이 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가격 이외의 것이 변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는 건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방금 전 시간에 했던 수요의 변화. 근데 그 수요의 변화는 또 어디서도 나타난다? 공급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수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런 수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누가 움직이더라?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여 버리죠. 그럼 이걸 우리가 배운 거를 실제로 예를 들어 봐요. 우리가 배웠던 가격 이외 요인 중에 대표적인 건 누구였어요? 소득이 있었어, 소득. 그럼 소득이 만약에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소득이 증가해요. 소득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거, 뭐 열 몇 가지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 그럼 뭐 세금을 깎아줬다. 또는 뭐 수요자 수가 늘었다. 그 물건에 대한 선호가 늘었다. 또는 뭐 비용이 감소했다. 생산 기술이 향상됐다. 뭐 갖고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체재 보완제 가지고 푸셔도 아무 상관없고. 근데 뭐 우리가 기억하는 제일 좋은 게 뭐 이거니까. 그럼 소득이 증가하는 건 누구한테만 영향을 준다? 수요한테만 영향을 줘서 수요를 어떻게 하게 해요? 증가하게 하죠.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곡선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래프상에 한번 표현해봐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생겼던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뜻은 뭐였어요? 이 수요 곡선은 더 이상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 수요 곡선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는 수요 곡선과 공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은 더 이상 요점이 아니라
요점이 된 거죠, 요점. 그럼 요점이 새로운 균형이고 그때 균형 가격, 그때 균형량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한다? 균형의 이동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의 이동이 나타나는 이유고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있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균형이 옮겨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건 균형의 이동의 뭐예요? 개념이고 정의고 의의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왜 배우시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을 배우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에 내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배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저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를 알아야죠. 이게 균형의 이동의 정의고 이 정의와 상관없이 시험에 문제로 내는 건 뭐냐 이겁니다.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그럼 이렇게 균형이 이동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원래 균형이 있을 때는 균형 가격이 100원이고 균형량이 100개라고 가정을 했는데 균형이 일로 옮겨가도 균형 가격은 여전히 100원이고 균형량은 여전히 100개겠다? 그럴 턱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의 이동이 나타나는 순간 뭐와 뭐가 변하게 되겠어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 아이고, 분표를 분명히 잘못 사셨어. 후회하실 거야. 균형량이 어떻게 될 거다?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묻겠어요? 이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합니까를 시험 문제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서 뭐가 주어지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주어지고 균형가격과 균형량 구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균형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친절하게 수요가 증가한다면 균형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 통틀어 뭐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 문제라 부릅니다. 문제 내는 형태 정해져 있는 거. 수요 공급의 변화를 주거나 수요 공급의 변화를 주고 그러면 뭐가 움직이니까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랬을 때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면 이걸 우리는 무슨 문제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 문제라 부릅니다. 그러면 문제 내는 틀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문제를 이렇게밖에는 못 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푸는 방법.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균형이 이동하는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균형이 이동할 수 있는 유형. 그럼 균형의 이동은 어때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수요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서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 보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누구만 움직일 수도 있다? 수요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요만 움직이는 건 수요량이 늘어나는 뭐도 있었고 수요의 증가도 있었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감소도 있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개? 2개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구만 움직일 수도 있다? 공급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만 증가할 때도 있었고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까다로운 건데 수요도 공급도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여요. 근데 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수요도 어떻게 되면서 증가 동시에 공급도 증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수요는 감소 공급도 감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반대로 감소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수요는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증가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경우의 수가 네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될 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는데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10% 증가했는데 공급은 5%밖에 안 줄어. 5%밖에 안 늘어요. 그러면 수요 움직인 크기가 공급 움직인 크기보다 어떨 수 있다? 더 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수요 움직인 것보다 공급이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수요 움직인 크기와 공급 움직인 크기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 경우의 수를 다 안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일일이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다 없어요. 우리 책에는 요거는 당연히 다 써놨고, 그게 1, 2번에 있는 거고, 3번은 요것만 써놨어요, 요것만. 3번이 요거예요. 동그라미 3번 있는 게 요거.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크기가 같을 때 그래놓고 증가, 둘 다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해서 써놓은 게 3번이고 4번은 어떤 경우 써놓은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크기가 서로 다를 때 그래놓고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여야 되는데 8가지였는데 그중에서 딸랑 2개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경우의 수가 다 없어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는지 일단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균형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만 움직일 때가 2개, 공급만 움직일 때가 2개, 수요 공급 동시에 움직일 때가 4가지씩 해서 몇 개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그럼 총 몇 개? 12. 그럼 토탈하면 몇 가지다? 16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은 뭐다? 이 16가지 경우에 뭘 확인해 봐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이 16가지 경우에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 놓고 싹 다 어떻게 한다? 외워. 이게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안 외워져 죽어도 4개도 헷갈리는 판인데 16개가 어떻게 외워져. 그래서 이걸 책에 보니까 다 뭘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놨어. 그래프로 해결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외우는데도 소질이 없고 그리는데도 소질이 없다.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서 빌어요. 제발 비오니 시험에 내지 말아주세요. 왜? 시험에 나오면 뭐 해야 돼? 만약에 빌었는데 약발이 안 먹혀서 시험에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찍어야지. 찍어야 되니까 시험에 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찍었는데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거 맞으면 돼요.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나? 이런 문제는 기껏해 1개 정도 낼 거 아니에요, 시험에. 그럼 이거 안 해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 39개나 돼. 그럼 그 중에 다른 거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요? 다른 것도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선택지는 6가지예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로 고르세요. 강요는 못해.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다르니까.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중에서 뭐다? 그래프. 그래서 기본적으로 균형의 이동 문제는 어떻게 풀 거다? 그래프로 풉니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라니까 뭘 한숨 쉬어. 나는 기도빨이 좀 먹는 사람이야. 그럼 오늘부터 어디 다니세요? 교회 다니고 절 다니고 성당 다니고 이슬람 사원도 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빌어 오늘부터. 아니면 나는 푸는 거보다 찍는 게 더 많이 맞아. 그럼 그 찍기 실력을 오늘부터 수양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다 찍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다른 방법은 내년에 공부하는 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가도 똑같은 선택지가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몇 가지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16가지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다 그려드릴 필요가 없어. 왜?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오늘 그려봅니다. 첫날이니까. 처음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요 2개만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그리는 방법 2개를 숙달을 시키세요. 그럼 나머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똑같이 그리시면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수요만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뭘 확인하고 싶어서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는 이유. 왜 그리는 거예요?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려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려보는 거예요. 종이가 남아돌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릴 때 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균형 이동이라는 건. 원래 있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균형 이동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원래의 균형이 있어야겠지. 그럼 원래의 균형을 그려봐요. 원래 균형을. 그러면 여기가 가격으로 표시될 테고 여기가 수급량으로 표시되는 평면상에서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우하향하는 수요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었고 그때 가격을 균형가격, 그때 양을 균형량이라 불렀죠? 그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수요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돼.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수요 곡선과 원래 있던 공곡선이 만나는 점이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가격을 균형가격, 그때 양을 균형량이라고 표시하시고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상승. 이것도 증가라고 하지 마시고 상승.
그다음 균형량은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잖아, 오른쪽. 그럼 양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증가한다라고 표시하죠. 이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고. 이게 뭐 어렵나? 그리지만 아시면 되는데 뭐. 그래서 지금 그려드린 이 그래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10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수요만 변화한 경우 중에서 기억번 수요만 어떻게 됐을 때 증가했을 때 저 그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걸 직접 그려보시고 그 그려본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서 균형가격 변화와 균형량 변화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연습하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다? 뭐 알고 싶어서 이거 그려본다?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걸 그려보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고? 시험에 나오니까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는 자격증 따고 싶어서. 그러면 그게 하나라도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하셔도 된다니까. 난 자격증 필요 없어. 그럼 공부 안 하셔도 돼. 합격 안 해도 돼. 그럼 틀리셔도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 내가 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가는 그 부분에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릴 때 원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원래의 균형 그려야죠. 원래의 균형은 어떻게 그려라?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급량이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곡선 두 개가 교차하는 점 균형.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그때 양을 균형량.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6가지 중에 어떤 걸 그리더라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그려야죠. 원래 균형까지는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리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어떻게 됐대요? 수요 증가했대. 공급도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요. 근데 둘 다 증가했으니까 뭘 따져봐야 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는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셋 중에 어떤 건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했대요. 그럼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가든 감소해서 왼쪽으로 가든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곡선으로부터 그만큼 멀리 이동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그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프 벗어나서 막 이런 데다 그리지 마시고 그래프 상에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가 새로운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는 애는 원래 있던 곡선으로부터 최대한 어떻게 해라? 멀리 떨어뜨리세요. 방향은 증가 감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했는데 얘보다는 적게 증가했잖아요. 줄은 게 아니에요. 적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되 원래 있던 곡선에서 그닥 멀리 가지는 못했겠죠. 조금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곡선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새로운 곡선을 그리세요. 조금만 움직인 애는. 그럼 많이 움직인 거와 조금 움직인 게 그렇게 표시되니까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이 뭐예요? 새로운 균형. 그럼 그때 가격, 균형 가격. 그때 양, 균형량. 그럼 가격 어떻게 됐어요? 위로 갔으니까. 상승. 증가란 분 꼭 있다니까.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증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꾸 쇠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계속 지적하니까. 그대로 하게. 그래서 시험장 가서도 제 목소리가 들리게. 그래서 시험장 가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 그 문제 푸는 거고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문제는 안 배운 거거나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 들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뭘 그려드린 거다? 책에 있는 것 중에 109페이지인가? 10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경우 있어요. 그 중에서 니은번 그려드린 겁니다. 그 책 보세요. 109페이지에서 109페이지 동그라미 4번은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모두 이동했대요. 근데 둘의 움직임 크기가 서로 어떻대요? 다르대요. 그래서 니은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수요는 몇 프로 증가? 20%. 공급은 10%. 그럼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지금 그려드린 이거예요. 그래서 16가지 그래프 어떤 게 나오든 그리는 방법은 다 어떠니까 동일하니까 그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래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쉽게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만 증가했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를 시험 문제 물어보면 그래프 몇 개만 그리면 돼. 하나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그 설명이 잘못된 것. 1번. 수요만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지만 균형량은 증가한다. 2번. 공급만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증가한다. 3번.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지만 균형량은 증가한다. 4번.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할 때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량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5개 내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 정답이 5번에 있으면 그래프를 몇 개까지 그리셔야 돼? 5개까지 그려야 돼요. 몇 분 안에? 1분 안에. 그럼 이 그래프는 무조건 몇 초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된다. 10초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돼. 그래프 하나당. 그럼 그래프 하나를 10초 안에 그리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보이자마자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생각해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아니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이게 뭘 나타내는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16가지를 집에 가서 그릴 수는 있게 됐으니까 그려놓고 이것만 어떻게 해? 다 정리해. 책에서처럼. 그래프 전에 왜 이거 다 설명해 놨잖아요, 지금. 107페이지 1번에 기억번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수요만 증가할 때 기억번에 수요만 변하는 경우 기억번에 수요만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균형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라고 써놨잖아요. 그 써놓은 경우의 수를 다 정리를 해서 그걸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돼? 다 외우라니까? 방법은 6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외우기 싫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어렵고 이게 더 쉽더라. 그럼 이거 하시는 거지 뭐. 나는 기도빨이 좀 목해서 오늘부터 성당을 다니기로 했다. 그럼 이거로 하세요. 안 말려. 나는 오늘부터 찍는 연습을 할랜다. 안 말립니다. 어떻게든 맞추면 장땡하네요. 어떻게든 맞춰서 어떻게든 붙으시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 틀리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프 그리는 거 숙달시키시면 됩니다. 공부할 일이 좀 생겼죠. 지금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1시 조금 넘었죠.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1시 5분부터 풀어보죠. 뭐 10분 드릴게요. 1시 15분까지 풀어보시고 1시 15분부터 해설할게요. 아이고, 오늘은 책 보고 푸셔도 상관없어요. 아직 외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책 보고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요?